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 기자가 지금 취재차 지방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 네. 예. 지금 지방에 가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 취재를 하러 구미에 와 있습니다. 아, 그 명칭이 탄신제입니까? 네, 탄신제, 그 말 그대로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 예. 취재하고 또 자세한 그런 취재 결과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탄신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SNS 한 뉴스, 그러니까 시작해야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10원 한 장 안 받았다고 부인하며 조건부 감찰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이 제기된 의혹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삼성 떡값 의혹, 아들 병역 문제, 땅 투기 의혹 등의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돼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10원도 안 받았다고 강한 부정은 긍정의 의미라던데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단돈 10원이야 안 받았겠죠. 그거 받아 뭐 하겠다고 몇 억 단위쯤 되지 않을런지라는 의견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 관리 리스트 의혹 집중 추궁인데 하필 넥타이 색이 새파랑이네요. 삼성 떠오르게시리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어제 퇴임 이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낸 포항을 찾았는데요. 많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꾼으로 조롱받는 이명박 씨도 포항에서는 환대를 받는군요 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포항에선 이명박이 전두환 박정희 대접인가 반신반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는 포항 땅값 저분이 다 올려놨죠 라는 지적과 싫어요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어제 이주호 새누리당 의원이 당 회의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그 많았던 정치개혁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여당은 정치개혁을 등진 정당처럼 됐다. 1년간 정치를 국정원 검찰이 다 해서 여당은 뒷바라지하다 볼일 다 봤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많은 이용자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반겼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오랜만에 여당 정치인에게 들어보는 따끈한 얘기네요 라고 썼고요. 다른 이용자는 새누리에도 중딩 일지 수준 벗어난 정치인이 있군요.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4대강은 언제 책임지실 거래요? 라는 의견과 유신 독재의 쓰린 경험이 정신이 반짝 들게 하는 모양이네. 김문수도 또다시 쓰리 쓴 맛을 보지 않으려거든 정신 번쩍 차리시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방에서까지 SNS 한 뉴스를 전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이 서울여대에서 이 정서학대,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소일을 하시는 분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비 용역업체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조 결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여대 분회의 이사목 분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봉입니다. 예. 노조가 어제 결성이 됐죠? 예, 어제 결정됐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노조에? 아, 우리 용역에서는 네. 14분이 참석했고요. 예. 나머지 20명인데 예. 6명은 경비를 쓰다 보니까 이 경비조차도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근무지에서 그분들을 지켜보셨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합 20명이고. 네네. 그런데 이 노조 결성까지 가게 된 데에는 이 경비 용역업체의 횡포가 지금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지금 좀 하나하나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장, 네. 김모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폭언을 많이 했다고요? 예, 폭언 제가 들은 것만 예. 심하게 들은 건 쌍년이라던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런 말. 아니 근데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뭐를 하면 쌍년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네. 또 다르게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오셔가지고 네. 담배꽁초를 당신이 한번 아침에 새벽에 돌았는데 그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다고 네. 저보고 뭔지라라고 자빠졌냐고. 예. 그런 말까지 하면서 네. 그랬을 때 예. 저가 그렇게 당하기 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제가 6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7월, 네. 8월을 재청소들을 많이 했어요. 방학 중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새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일하시는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네. 근데 도와주러 와서 우왕좌왕하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주둥이 닥치라고, 주둥이 닥치고 일하라고. 예.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게 듣고 그냥 지나가요. 저는 속에서 화가 나는데, 그 언니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또 그러나 보다. 그러고 다 그냥 제자리 가서 일을 또 해요. 완전 만성이 돼버렸군요, 아예. 예, 그렇죠. 예. 아니, 물도 못 마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청소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희한테 오면 목이 마르잖아요. 7, 8월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예, 여름인데. 예. 저희가 이제 물하고 커피를 그냥 냉장고에다 얼려서 이제 그것도 많이도 준비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병째 준비를 해갖고 내려갔는데 네. 이제 언니들 와서 물 드시고 하세요.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네. 소장이 있다가 터먹는 것만 밝히고 그러면서 저 옷을 자주 싸러 가니까 물 이제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못하고, 네. 뭐 몇 병째 조금 가져가면서 화장실에다 놓고 그러면서 한 모금씩 드시라고 화장실에다 놓고 오고. 그나마 지금은 그것도 준비도 못해요. 아니, 소변 많이 넣는다고 물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예. 너무나 심하게, 네.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막말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언어 폭력으로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뭐 저희가 전화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노동부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법원에다 북부지청에다 신고를 해야 제가 고소장을 하면은 네. 한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저 개인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9분이 여기 이 건물에서 일하는데 저까지 9명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더 네. 이상 이런 폭언에서 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고소하는 것보다 다들 다 편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노조를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노조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예. 그래서 다른 대학교 이제 물어봤어요. 노조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자 아가씨 차장님 그 분을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셔서 그것도 금방 전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섭고 막 떨리고. 누구 전화요?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 그 전화번호를 예. 받았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그거 전화조차도 저희도 겁이 나서 전화를 금방 못 했어요, 선뜻. 예.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바깥에서 만날 수도 없고 겁이 나서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와 주시겠냐고 그래서 예, 예.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이 용역업체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감시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저희들한테 소장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 여사님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몇 시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지도 알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CCTV가 다 곳곳이 있어서 다 보인다고 예.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는 청소뿐만 아니라 경비하시는 분하고 같은 회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아예 이제 경비랑 같이 하니까 아. 일단 경비한테 저거를 넣으면 경비들이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아. 여사님 몇 층에서 뭐 하고 있다. 예, 예, 예. 이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저희는요. 그래요. 네. 또 그러니까 고자질하면 특근 배치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이 두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벌써 먼저 이렇게 경비 반장한테 보고하는 사람 당신은 첫 번째로 했어. 당신은 두 번째로 했어. 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당신은 나한테 충성을 좀 덜한 사람이야. 2번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1번한테는 특근을 할 때 자리가 이제 비면 이제 하루 일당을 또 이렇게 받잖아요. 예. 그런 자리가 나면 당신은 나한테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먼저 주겠다. 예. 네, 그런 거예요. 뭐 회식 자리 같은 거 이렇게 문자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뭐 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신은 몇 번째로 8번째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 사람한테 대로 문자로 보내고 말로 하고 그런다고 해요. 아니 이게 그 무슨 정도로. 이게 초등학생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네, 그렇게 너무 있잖아요. 제가 예. 이걸 처음에는 저희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비분들이 더 막 화가 나서 네. 그런데도 선뜻 저한테 이렇게 저 민주노총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한테 선뜻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자기네들은 다 잘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환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도 어제도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잖아요. 예. 그거 구경조차 못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다른 구경조차 분들.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예. 분들은 예. 예. 아니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리고 일하시면서 경비분들은 10만 원을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연차로 그냥 쓸 수도 간혹 있지만 예. 경비분들은요 하루 쉬면 그거 10만 원을 내놓고 쉬어야 돼요. 아 왜요? 거기 법이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요? 예, 여름 휴가도 없어요. 그러면 1년 44일 365일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서울여대 있어요. 하루 쉬려면 1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네네. 그래요? 하물며 어제 우리 발디식 하는데 반차를 쓰고 싶어도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반차도 못 내요? 네, 반차도 뭐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일을 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예.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5만 원 내놓고 써도. 아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거나 이래가 하루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로 부득이하게. 10만 원 내고 쉬어야죠. 그런 경우도 10만 원 토해내야 된다고요? 네네. 혹시 노조 결성하기 전에 그 용역업체나 이 김 소장이라는 사람한테 항의는 해보셨어요? 감히 어떻게 그런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감히? 예. 그러면 잘리는 겁니까 바로? 잘리는 게 아니라 이제 꼬치를 그동안 잡히겠죠. 예.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꼬치를 잡아가지고 네. 쓰게 만들어요. 그래요. 왕따를 시키고. 예. 이번에 그만두신 분도 당신한테 언니라 소리 했다고 그냥 기강을 흐린다고 잘랐거든요. 잠깐만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일하던 분이 부소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 소장이 있고 부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세우는 부소장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언니라고 불렀다고. 부소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 그래서 기강을 흘린다고 그분을 그냥 해고시켰어요.
또 한 분은 그분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고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에. 아니 그러면 예. 서울여대 측 학교 측에는 혹시 그러면 이 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리고 좀 어디가 알릴 곳이 없어요. 그래요? 통로가 네. 없어요, 아예?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 일단 예.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일단 가해자들을 본사로 발령을 내줘라. 네. 분리시켜줘라. 그런데도 그거조차도 예. 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네. 그래서 어제 노조를 결성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 경비 용역업체에서 그 한 발 빠르게 지금 또 노조를 따로 만들어갖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고던데 맞나요? 네, 제가요 이렇게 몰래 이제 수면으로 이제 하면 금방 이제 예, 팔로가 네. 나면 하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숨어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도 다 써주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못 써주더라고요. 예. 그러다 이제 이게 들통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불러다가 왜 노조를 하냐, 왜 노조 없는 학교에 들어와서 노조를 만드냐, 네 노조 있는 학교로 가지, 지금이라도 노조 있는 학교로 가지 왜 여기 있느냐. 네.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고요. 예. 그 이튿날 아침에는 부소장이라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소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청소하는 여사로 돌아와서 네.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노조를 자기가 다시 결성할 거라고 저한테 새벽에 6시 한 40분 됐는데 협박 아닌 통보를 하고 갔어요, 그냥. 아,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각 여사님 일하는 곳에 사업장에 찾아다니면서 네. 내가 하는 길을 따라 주실 거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쓰라 그러니 안 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노조가 지금 결정이 돼서 이렇게 소장, 부소장, 그 경비반장이 물러난다고 해요. 네. 근데 세상에 새를 오래 가둬놓으면 풀어놔도 날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 만든 노조에 60명이 가입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쪽에 가입한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위장 취업했다고요. 위장 취업이요? 네, 제가 위장 취업을 해서 이렇게 노조를 만들었다. 예. 제가 1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장님 저 여기 옵니다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고 그 회사에 아직 업무가 해야지 안 됐는데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장 없으니까 그랬더니 지장 없다 그러고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장 취업한 것 같으다. 예. 민주노총에서 시켜서 한 것 같으다. 예. 제가 전화번호도 몰라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사정해갖고 그거 전화번호 땄는데 어떻게 제가 위장 취업을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제가 이렇게 뿌리는 게 다 거짓말이라 그렇게 막 그분한테 자기만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어제 그 발족한 노조에 가입한 20분은 정말로 큰 용기를 내신 거네요, 정말로. 진짜 있잖아요. 그 두 분 언니는 휴게실에 같이 있어요. 30명 가까이 있는 데서. 네. 두 분은 있잖아요. 완전히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요. 예. 밥조차도 진짜 먹으러 가기 불편할 정도로 왕따를 당했어요. 예. 그 가운데서도 진짜 용기 내준 언니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그래요. 자, 이 현실이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혹시 네네. 서울여대 학교 쪽이나 학생들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학생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뭐라고 그래요? 이런 줄 몰랐다고 저희가 항상 깨끗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네. 밝고 이렇게 해서 이런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화장실 저희가 더럽게 써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예. 막 지나가다가 막 음료수도 사다 뛰어다가 뜨거운 거 드시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네. 진짜 문자 메시지는 천통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예. 어떻게 힘 좀 나세요? 본회장님?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이제 응급처치하고 수술했으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죠. 예. 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일단 그분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결단을 안 내주시고요. 예. 그래서 조금 좀 마음이 섭섭한 게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요. 이거는 인권 침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학교 쪽에서? 네, 예. 어제도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 더 자기네들이 알아볼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예. 제가 당사자인데 어디 가서 뭘 조사해보고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 경비 용역 업체에서 뭐 폭언을 하고 감시를 하고 뭐 이러는 거 말고 네. 그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근무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하시다가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건 제공이 됩니까? 제공이 되는데 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20평 남짓 20평 채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30명 가까이가 누워 있을 수 있겠나요? 예. 집기류도 있고 뭐 캐비넷 자기 사물 넣는 사물함도 있을 거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네. 누워 있을 곳조차 넉넉하지가 않아서 주방 바닥이나 예. 이런 복도에서 누워서 쉬어요. 아, 예. 그거는 고작 밥 먹으러 들어갈 때 휴식 시간인지 우리가 일하다가도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도 예. 화장실이나 예. 뭐 학생들 파우더룸에서 하면 거기서 쉬었다가 걸리면 또 불려가서 또 야단을 맞으니까 그거조차도 쉴 곳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그 이제 어제 노조가 결성이 됐고 네. 요구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이제 일단 그분이 나가셔도 네. 그분들이 자리를 피해 주시고 나가 주셔도 그러니까 소장, 부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소장하고 경비 반장하고요. 예. 그분이 나가 주셔도 일단 여사님들이 자기 의사 표시를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나 그거를 좀 진단받고 싶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일단 용역업체가 또 좀 다른 회사하고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학교보다 저희들이 임금이 싸요.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조차도 한 20만 원 가까이 저희들이 싸요. 더 적어요? 예. 예, 많이 한 2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레벨이 얕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말라. 아니 그거하고 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 말해요. 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무슨 지금 어느 거를 확 바꿔주신다 해도 한참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야, 네. 지금 뭐 이게 그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네. 힘드시죠, 본회장님? 이제 조금 많이 진짜 이렇게 도와주시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니까요. 네. 진짜 힘없는 사람들 살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해서 큰 소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청소 노동자들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세요, 본회장님?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뭐 노조가 예. 뭐 다른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뉴스로 지나가는 걸로 들었지. 예. 저희 같이 이렇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근데 이제 막상 닥쳐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 일이 되는 거죠. 네, 제 문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 많이 내시고요, 본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또 이 방송을 들으면 또 그러니까 격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오늘 양심 사상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특히 지금 시대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죠. 네. 사상의 자유. 분명히 헌법에는 보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에서는 이것이 자유롭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가? 네, 그런 걸 오늘 따져볼 텐데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명문 규정으로 없어요. 조문이. 양심의 자유는 있죠. 네, 헌법 제19조인데요. 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가만있어. 사상의 자유가 명문 안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특히 19조가 문제가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또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든지 사상의 자유가 명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미 현실을 알고 있지만 가뜩이나 사상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훨씬 더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고 제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그렇고 또 모든 헌법학자의 태도들도 일치하는데 양심의 자유가 곧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뭐 조문에 사실 뭐 일일이 다 쓸 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생각의 자유도 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게 양심의 자유고 사상을 자유롭게 갖는 게 양심의 자유이죠. 그래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건 그건 뭐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양심의 자유라는 게 곧 사상의 자유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양심의 자유는 뭐 사상의 자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때 혼동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양심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사. 네, 어떨 때는 이제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요. 굉장히 오래됐죠. 양심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오래됐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제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그런 인권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적지 않습니까? 헌법으로 적는 게 대표적이고 그 이전에는 뭐 버지니아 독립선언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과 인간의 권리선언이라든지 이런 데들 쭉 적는데요. 벌써 한 300~400년, 뭐 최소한 200년 이상 된 권리입니다. 명문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게. 그 이전부터 뭐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만 유럽의 경우에 뭐 중세에서 양심의 자유가 그렇게 잘 보장됐을 리는 없고요. 우리 사회가 만유로 안 지키면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진보하면서 이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헌법에 여러 가지 자유들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종교의 자유 있죠. 되게 중요하죠. 학문 예술의 자유, 또 뭐가 있으면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9조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나오고 20조가 종교의 자유, 21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고 22조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의 자유가 곧 양심의 자유라는 건 뭐 아주 쉬운 거고 학문 예술의 자유의 전제가 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이죠. 양심과 사상의 표현이 이를테면 언론이고 출판인 거고 집회이고 결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하나는 뭐 학문의 자유를 누리든 예술의 자유를 누리든 뭐 집회를 하든 결사 모임을 만들든 언론 출판 활동을 하든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게 양심 사상의 자유죠. 그래서 양심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자유의 기본이 되는 자유. 또 최상의 자유. 최상급 기본권 뭐 이런 하여튼 근사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인간 존엄성이 기초요 뿌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가장 근원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그 다음에 다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13년 현재 한국에서 양심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양심 사상의 자유도 몇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나눠 보면서 쟁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 헌법학자들이 쓴 모든 헌법 교과서에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양심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유, 또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질 건가 양심을 가질 건가 결정하는
다시 해서 양심 사상 형성과 양심 사상 결정에 대한 자유가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양심, 자기 사상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양심이나 사상을 실현할 자유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하나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뭐 양심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압력, 강제 이런 게 없고 정말 양심을 따른다는 건 내적인 어떤 뭐 예전엔 신의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내적인 떨림, 진지한 고민의 결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불안하거나 억압을 느끼면 토론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로운 분위기 보장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뭐 어떤 생각, 사상이든 양심이든 간에 다수의 생각이 있고 소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수의 생각이 소수에게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아웃사이더, 뭐 소수자 이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입해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국가는 개인에 비해서 힘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생각이 옳다, 어떤 생각이 양심이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릴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자유로운 토론도 중요하고 자유롭게 읽을 권리도 당연히 그렇죠.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방부가 불온도서 지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의 이의적 표현물 소지 탐독죄도 있고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은 반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답답한데 이제부터 답답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결돼 있다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양심 사상의 자유에 기반해서 책을 써요. 그럼 그 책은 공중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문서를 통해서. 그럼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과 사상을 형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사회냐 하면 아주 주류에 편입된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렇죠. 또는 야당의 경우에도 뭐 제1야당 정도가 되면 그래도 뭐 공중파 토론에서 이렇게 앉혀줘요. 그러나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난리잖아요. 뭐 내란 음모 사건이 한쪽에서 진행되고 법원에서는 급판결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지금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저 결정을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그 논의에서 보면 뭐 일부 언론 좀 바람직한 언론들은 통합진보당 의 목소리를 직접 이제 실어주기도 하는데 이털남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뭐 다수 언론들은 그 문제를 다루면서도 통합진보당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거나 패널로 앉히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양심 형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양심을 가질 만한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가질 만한 자유로운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거기서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양심하면 뭔가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만은 아니죠. 벽면 수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접할 수도 있고 취하면서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포괄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 날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양심이 어떤 사람의 사상이 부모 공경 사상, 부모 공경을 양심으로 느낀다고 해보자고요. 그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걔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로 부모들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사회에서 가르치고 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은 길러진 양심입니다. 길러진 양심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의 양심은 다 길러져요. 어떤 종교적 전통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런 종교적 가르침을 자기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고요. 그렇죠. 뭐 자기가 크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나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 양심을 형성해 나가고 사상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양심, 제대로 된 사상을 가질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서는 그 양심이나 사상을 지킬 수 있는 자유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사상을 이를테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요받지 않을 경우 또는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자유, 뭐 어떤 생각을 말하지 않을 자유 같은 게 있는 거죠. 또는 어떤 뭐 상징적인 행동이나 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상 양심을 드러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본에서 그런 거 했다고 하는데 그 천주교 박해할 때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밟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밟으면 이제 천주교도가 아니니까 목숨은 부지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이제 천주교도여서 이제 죽거나 핍박을 당하는 건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양심을 지키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 나타난 게 그 조용원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의 진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국가의 발표,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를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뒤에 몇 마디 갖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못했죠.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충성서약 같은 것도 있어요. 충성서약이요.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죠.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황국 신민에 대한 맹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녁 6시에 길 가다가 멈춰서서 국기 강화식 하고. 맞아요. 보통 국기는 이제 올리고 내리는데 올리는 것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잖아요. 아침 6시에 하니까. 주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 저녁 6시인데 그런 거. 충성서약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이를테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충성서약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뭐 언론에 뭐 네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사죄 광고를 내라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문 내라. 이게 법원에서 거의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양심의 자유 반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자기 양심껏 생각하면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 잘못과 그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별개인데 이런 걸 이제 강제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지킴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많이는 안 하는데 이를테면 1998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양심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했을 때 사상 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하자. 그걸 쓰면 이제 나갈 수 있다. 이런 국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많은 양심수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쓰기도 했었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양심수 사명 관련 일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2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도록 하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상 전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향이냐 비전향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아픔과 다툼이 많았어요. 갈등도 많았는데 준법서약서를 쓴 사람 안 쓴 사람으로 갈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쓰고 나오는 거고 또 강용주 씨 같은 사람 그때 소년장 교수로 유명했는데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런 분은 이거는 뭐 변형된 사상 전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또 자기 양심을 지키고 뭐 이런 저는 수정주의적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뭐 저야 그 현실에서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왜 위헌이 아니냐면 아니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도인데 그저 대한민국의 근간이 헌법이니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이 중요하다는 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헌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사상이나 양심의 범죄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의 자유도 보장해야 헌법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싶다. 예. 대통령이나 장관이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일개 개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또 우리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사상의 자유가 나올 때 중요한 논점 하나가 도출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공화주의가 뭐냐?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쓰면 이제 뭐 교과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구성해 들어가는데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공동의 선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의 선에 입각해서 공동체가 구성되고 유지되는 것이고 그 공동의 선이 명문화된 것이 헌법이다. 그렇죠. 따라서 헌법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 네. 응? 이게 공화주의다.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다른 데 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과 예. 지켜야죠.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란 게 그렇잖아요. 형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뭐 사람 때리면 안 되고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켜야 돼요. 강제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계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생각으로 이 시스템이 못마땅하다라고 속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속마음을 표현하거나 우리나라 헌법 좀 바꿔야 된다. 아예 이건 개정 정도가 아니라 재헌,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익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헌법이 무슨 모세가 던져줬다는 십계명이 아니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헌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 체계가 요만큼밖에 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해지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얘기라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 안 하고 거꾸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김진태 씨라는 사람 이름을 우리가 2명을 연달아 들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네, 김진태라는 분이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죠. 네, 둘 다 검사 출신이고 한 명은 의원이고 한 명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 김진태 씨가 아니 씨라고 그러면 또 이분들이 싫어하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김진태 씨가 뭐 파리 시위 가지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겠다고 그랬잖아요. 하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죠. 막말 아닙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 공화국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파리 시위자들이 통합 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제2의 막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양심을 지킬 자유, 사상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네가 입증해봐 종북이 아니라고. 네가 입증해봐. 아니 내가 저 파리에서 시위하는 것들은 다 통진당 것들이라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거였는데 아니 데모한 사람들이 통진당이 아니면 통진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통진당이 해산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라. 그럼 내가 사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궤변도 이런 궤변이 있나 싶을 정도의 궤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법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법을 잘한다라는 건 하나의 미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미신이에요. 그 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보세요. 그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했죠. 아니 성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별개로 그때 이제 수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해서 그게 쭉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된다는 건 사법시험에 일정한 점수를 받아서 합격했고 연수원 성적이 좀 일정한 수준에 들어서 뭐 검사로 임명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때 20 몇 살 때는 좀 달달달달 외운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지식 정보라는 게 외운 게 많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수학에 보면 개념 이해편이 있고 응용편이 있잖아요. 그 개념은 잘 이해를 하는데 응용 파트에만 가면 망하는.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언론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뭐 법조인이라고 그러면 법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다.
네. 네. 아무튼 우리 방송 그러니까 검사분들이 들으시면 아무튼 열받을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 건 맞아요. 만약에 열받는다고 그러면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예. 법학이요 일반 학문에 비해서 연구가 가장 부족한 학문입니다. 네. 그 고시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위주로 다 편제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법학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 철학이나 법 사회학 같은 얼마나 심오한 분야인데.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도 논문 생산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기능적인 학문으로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법학 교육의 형해화라는 또 어려운 말도 쓰는데 예. 그것 때문에 로스쿨 만들자고 했지만 로스쿨도 사실 지금 학원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법학 교육이 지금 갈 길을 잃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배출된 판검사들이 법을 잘한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니까 옛날 미드가 생각이 나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네. 기억하세요 혹시? 그건 옛날이죠 진짜. 진짜 옛날인데 그거 갖고 이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법 적용 뭐 이런 것들을 막 토론하고 이러는 거.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미국 같은 경우 수정 헌법에 뭐 어떤 조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풍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 뭐 판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합니다만 그 공부가 다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 사법시험 또 지금 변호사 시험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한 학문 발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인력 배출도 안 되고 있다. 검사, 판사는 결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네, 지금 우리 오창기 국장께서 이제 사상의 자유를 일타쌍피 발언을 하셨어요. 이제 검찰까지 네. 이제. 양심을 지키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북한의 3대 세습 왜 비판하지 않냐. 내 마음이죠. 근데 이게 통합진보당으로 가면 약간 복잡한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공당이니까. 그렇죠. 뭐 정당이라면은 뭐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어요. 공당이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맞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그놈의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놈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당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선거 때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강요할 게 아니에요. 저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느냐,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탈남에서도 했잖아요. 아니 그 이탈남에서 다룬 것도 그렇고 제 사회적 실천 중에. 탈북자들을 도와드리거나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국에 오시게 도운 것도 많고. 그럼 제가 뭐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를 기준으로 정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상대방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어기게 하는 겁니다. 위헌이고요.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상대방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게 아무리 봐도 종북인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경쟁력을 키우고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 그렇죠. 경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되는 쪽이 가고 장사가 안 되면 반성하고 더 노력하고 이러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양심 사상의 자유의 세 번째는 양심 실현, 사상 실현의 자유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사상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 보통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하면 네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 양심이나 사상이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디다 써먹어요. 밖으로 드러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파트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내면 단계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뭐 얼마든지 인정한다. 근데 당신이 당신의 사상을 가지고 행동화했는데 그 행동의 그 지향점과 이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공화국이 어떤 지향하는 공동선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건 당연히 단죄할 수 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화국이 규정한다는 것이 누가 규정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 공화국의 규정이라는 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다가 어제 이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가지고 당분간 또 노조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하죠. 예. 정부는 물론 정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하기 때문에. 그러나 관료 전부가 그런 정당성을 갖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선출될 때는 정당했는데 뽑고 나니까 우리가 뽑았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 그 전태일 열사 기념해가지고 이제 노동자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 방침 중에 하나가 뭐 15 물대포 썼죠. 15분 내에 해서 안 하면 물대포 쏜다. 현장에 저는 없었고 기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확히 정말 15분 만에 물대포 딱 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부 지침에 따르는 거죠. 근데 그런 선제 공격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니 우리가 뽑은 최초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분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정말 선출할 때는 그랬겠죠. 막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이 되면 막 물대포 쏘고 선제 공격하고 길거리 단속도 많이 하고 전교조도 법의 노조 만들고 통진당도 해산하고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할 거라고 여기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뭐 경제 민주화도 좀 하고 어르신들 공경도 잘하고 따뜻한 엄마의 리더십으로 접근해 줄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박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다라는 평가 떠나서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뭐 다 옳은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럴 때 인용하는 게 히틀러 같은 경우잖아요. 뭐 국민 지지율이 90%가 넘었었는데. 그럼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 공화국의 판단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판단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이라는 게 정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확확 다 바뀌는 거고 지금 재판관 9명 중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1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8명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중간이 1명 정도 있는 거고 미국 연방 대법원만 하더라도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늘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 뭐 공화국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그거 자체가 의심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천명하고 지향하고 행동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어떻게 그럼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이런 거예요. 자,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자유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 폭력이라든지 누구를 해친다든지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제한돼야 돼요. 그래서 뭐 미 연방 대법원의 홈스라고 아주 유명한 대법관 언급 많이 되는 사람이 그러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먹질을 해도 좋은데 그건 상대방이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코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주먹질을 하는 건 네 자유다 이거예요. 예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예요. 뭐 언론에 쓰든 자기가 그런 책을 내든 그게 뭐 종북이든 시뻘겋든 뭐 막스든 엥겔스든 레닌이든 뭐 다 좋아요. 무택통 마오쩌둥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표현은 마음껏 김일성이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답답하게 된 게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만들어 버려요. 국가보안법이 그게 있잖아요. 문제죠. 맞아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해도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처벌하냐면 소지. 단순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처벌해요. 자,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은 뭐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인데 10조에 보면 불고지죄라고 있습니다. 불고지죄가 뭐예요? 고지하지 않은 죄잖아요. 그거 아직도 안 없어졌나요? 그럼요. 안 없어졌어요 아직도? 언제 국가보안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자라고 얘기한 게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박물관은커녕 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불고지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알리지 않은 걸 처벌하는 건데 자, 법은요. 내가 뭘 해야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벌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튼 이 불꽃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런 것도 내면에 자기 판단으로는 저 사람이 간첩인지 공작원인지 뭐 무슨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예. 또 뭐 간첩인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랑하는 간첩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는 그런 거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자기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판단에 따라서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까지 처벌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 뭐 많이 처벌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지금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구 사유 중에 주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강령을 갖고 있다. 네. 이거예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사태는 아주 간단한 게 이게 분당됐잖아요. 네. 그 전에 뭐냐면 뭡니까 참여계가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예, 지금 정의당으로 간 그룹들 있잖아요. 그다음 진보신당 이 탈당파들이 참여했던 3자가 만든 맞아요. 게 통합진보당이잖아요. 맞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강령이 바뀐 게 없어요. 구성원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북 먹칠을 하기에 좋은 조건인 거죠. 거기 유시민 전 장관이나 또는 종북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했던 뭐 조승수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 먹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시민 장관이 아무리 봐도 종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탈당하게 되니까 마음껏 종북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법무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왜 지금만 그런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특히 그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비교적 뭐 약진했는데 지역구에서도 의석수를 몇 개 얻을 수 있었잖아요. 예. 비례도 그렇고. 예. 그럼 그러기 전에 국민들이 색깔리고 판단하기 전에 이게 해산돼야 될 정당이라고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만약 그게 정말 필요한 절차라면 물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자유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 자유민주주의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은 뭐냐면 성조기 소각 사건 같은 게 있어요. 성조기를 사람들이 태워버렸어요. 뭐 공화당 전당대회인가 밖에서 예. 공산당이 태운 겁니다. 예. 미국의 공산당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결정은 뭐냐면 성조기를 불태우는 굉장히 불쾌한 굉장히 기분 나쁜 미국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네. 그러나 그리고 성조기가 미국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9.11 이후에 뭐 자동차마다 성조기 꽂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네. 뭐 그 결정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미군이 나가서 어디 전사하면 그 관을 덮는 게 성조기다. 네. 아주 성스럽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조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 미국의 자유다. 예. 그 자유에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 어허, 예.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예. 성조기를 소각할 자유, 예. 성조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할 자유도 보장돼야 예. 미국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이건 미국 얘기고 우리는 분단돼 있잖아. 그렇죠. 김정은 맞죠. 예. 김정은이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예. 뭐 연평도 서해교전 받잖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유야. 예. 그 얘기로 지금까지 60년 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분단 때문에 정말 남침의 위협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상적으로 색깔로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두환은 좌경이라고 그랬고 그 전에 뭐 친북이라고 그랬고 또 종북이라고 그랬고 용봉이라고 그랬고 뭐 빨갱이라는 얘기는 60년 내내 해왔고 이런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좀 우리가 매우 독특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디로 발전해 나갈까 전망이 안 그려집니다.
1960년에 김수영 시인이 쓴 이 사상의 자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네. 김일성 만세 이런 시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김일성 만세. 이거면 다 해결되는데 네. 언론의 자유든 정치의 자유든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1960년입니다. 그렇죠.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네. 뭐 50년 전인데 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김일성 만세라고 포털에 검색했어요. 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감시 대상이 찍혔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IP 찍혔다 이제. 야 국정원 직원들이 보면 이거 뭐라 하겠네. 네. 그럼 나는 뭐라고 변명해야 되지? 맞아. 방송 준비를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 그 아예 편집해 버리세요. 네. 변명 못하게. 아니요. 변명. 네. 그러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자기 검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네. 이게 뭐가 네가 사는데 불편한 게 있느냐. 저는 국가보안법을 한 번도 수사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지만 네. 국가보안법은 잠재적으로 저 목 밑에서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거죠. 제가 국정원이나 뭐 검찰 이런 거를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감시하는 인권 활동을 하는데도 포털에 김일성 만세 치면서 가만히 있어. 김일성 만세 김수영도 같이 써줘야 되는 거 연관 검색어로 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예술 창작을 하든 학문을 하든 또 언론 출판을 하든 온통 모든 것들이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상의 발전도 안 되고 건강한 언론 학문 예술 발전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벨상이 중요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노벨상이 없다는 걸 탓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양심을 형성하고 사상을 형성하고 결정할 자유 또 양심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지킬 자유 더 중요한 건 그 양심 사상을 밖으로 표현할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탄압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아주 극단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참 일기를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기를 안 쓰고 썼던 일기 그 대학노트 3권짜리 일기를 다 불태워버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일기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근데 일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정권을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바로 구속되어 버리는.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못 쓰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러니까 일기처럼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그냥 담아내는 사적인 그것도 공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기라고 하는 게. 공무원 노조를 가지고 네. 새누리당 정권에서 지금 물타기를 하잖아요. 네. 공무원들의 대선 개입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있다라고 네. 소위 반가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메일 통신 수사가 기본이니까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근데 8년 전 거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대선이 8년 전에 있었습니까? 대선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공무원 노조가 대선 개입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물타기 하는 것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 국가가 해서 안 될 일인데 어디까지 수사 범위를 잡냐면 하여튼 최소한 8년까지 잡는 겁니다. 네. 그럼 공무원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뭐 할 때 정말 늘 긴장하고 늘 뭔가 알리바이를 찾아야 되고 늘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립된 나라입니까?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에서 까발려지는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만의 자유인지 아니면 연봉 얼마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의 자유인지 네. 용역을 뭐 비인간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만의 자유인지 재벌들만의 자유인지 자유민주주의라면 그 자유를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국민이 무슨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떠나서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있거나 자유주의적 질서를 가진 자유주의 국가라고 구분되는 나라 중에서 네. 한국처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야기 따르면 자신의 양심이나 그 사상에 따라서 그걸 또 행동을 할 수 있고 네. 다만 그 행동의 과정에서 현행 법에 네. 위반이 된다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다. 네. 처벌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자, 나의 양심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의 종교에 따라서 네. 병역을 거부를 했어요. 네. 근데 현행법에 병역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벌받고 있죠. 예. 그런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대체 복무 많이 하잖아요. 공익근무요원도 다 대체 복무입니다. 그 산업체 가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자, 군대는 갈 수 없다. 뭐 자기 사상 때문에, 자기 양심 때문에, 또는 종교적 양심 때문에 이게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안 가지만 그 대신 우리가 국민인 걸 다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대체 복무를 하겠다. 그렇죠. 심지어 더 길게 해도 좋다. 그렇죠. 심지어 어려운 일을 해도 좋다. 힘든 일, 막 3D 업종 이런 데 보내도 좋으니까 다만 군대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 거부만 보면 이건 실정법 위반하고 남들은 양심이 없나 지만 양심이 있어. 군대 가는 우린 뭐야 라는 볼멘 소리를 할 근거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군대 안 가면 하여튼 누군가는 군대 가야 되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서 멈추겠다는 게 아니고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문제됐던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 현실적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고 그다음 대체 복무를 하는 게 아니 국방의 의무라는 게 무슨 군대에서 총 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산 무슨 뭐 방위 산업체에서 키보드 치고 있는 것도 국방의 의무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국방의 의무는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생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전의경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를 통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넘어가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젊은이들을 그래서 다 감옥에 보내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화주의 원리학에서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 공동의 선,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한 다음에 다른 걸로 공동체 이익에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든지 이런 걸 반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병역 거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체 복무를 통해서 그렇죠. 공동체에 나는 또 다르게 공동체 이익에 복무하겠다 이거잖아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가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대체 복무하겠다는 거예요. 허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도 지켜주고 국가가 손해 볼 일도 별로 없고 그렇죠? 별로 없는 게 하나는 전혀 없죠. 어떤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안 주고 더 긴 시간 일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인사청문회는 이런 시즌 되면은 꼭 그러니까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관 대작의 자녀들은 대체 복무를 참 많이 하대요. 그죠? 아예 기피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전문가 권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체로 뭐 내각도 보면 뭐 병역 기피자들 잔뜩 모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 앉아가지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계속 합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역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꼬박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전 세계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2나라밖에 없어요. 어디 우리나라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은 이게 형제예요. 그냥 같이 가는 게 많아요. 아니 창피한 일이에요. 이스라엘도 인정해요. 이스라엘이 느끼는 안보 위협. 이스라엘도 인정해요? 이스라엘은 핵도 가졌지만 그래도 지들은 안보 위협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인정해요. 타이완도 인정합니다. 타이완, 대만은요 양안 관계라고 하는데 그건 뭐 국가 취급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대만이 느끼는 안보 위협은요 우리가 느끼는 거 한 5,00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게임도 안 되잖아요. 이게 훅 불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럼요. 그런데 그냥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 안보의 이유, 분단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막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잔디밭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맥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구석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자유로운 풍경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면 정치하기 힘드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국민을 다 하나로 모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국가는 발전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살 수 없어요. 그걸 방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이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라는 게 누구를 위한 질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지금 오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쭉 짚어봤는데 이게 무슨 뭐 거창한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라는 뭐 사건 이런 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 다 나왔지만.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뭔가를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아니 시간 강사 선생님이 무슨 막스 얘기했다 학생이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막스가요. 칼 마르크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다 펼쳐놓고 본다면 논문에서 인용되는 건수가 1위일 거예요. 예수하고 막스하고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막스를 얘기 안 하고 학문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또 찍히는 발언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김일성만세 검색에 이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비판을 하든 뭘 하든 뭐 추정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상과 양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왜곡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왜곡된 사람들만 잔뜩 있는 사회가 아까 보면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청소 노동자라고 해서 인간으로 보지 않으려는 정말 우리가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분단도 겪고 그래서 전 세계 최장 시간 노동하면서 만들어온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좀 자유롭고 저희가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꿈 안 꿨습니까? 나는 비록 지금 시기에 뭐 전두환 뭐 이렇게 잘못 만나서 고생하지만 우리 후속 세대는 정말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염원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네. 네, 맞아요. 우리 자식 세대 때는 데모 하나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체류탄 냄새 안 맡고. 그렇죠. 그건 됐죠. 체류탄 냄새는 안 맡지만 그 대신 물대포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뭐 국가가 물론 보장해야 됩니다만 시민들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시켜야 그 개인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신이 뭐가 문제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 자기 양심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또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제 시대 때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때 일본한테 받은 땅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인권을 떠올립니다. 앞서서 이 서울여대 청소 노동자들 이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존엄성조차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상의 자유의 지수가 어느 정도로 낮은지 이 또한 점검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문명화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